네, 안녕하세요.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저는 강진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상 읽기에는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입니다. 아, 저번에 손종목 부원장님하고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죠. 됐고요. 네. 네. 그 전에도 한 번 더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많이 하시니까. 제가 그 소개를 예전에도 그럼 해드렸을 텐데 연합뉴스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재직하셨던 네, 작년에 정년 퇴임했고요. 작년에 퇴임하셨습니까? 네. 최근까지 현역 기자셨네. 그리고 또 지금 통일시대 TV에서 현대사 미스터리라는 코너를 지금 네.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방송들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냐면 지금 주한미군 유연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어쨌든 같은 얘기인데 이 주한미군 유연화 혹은 뭐 감축 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북 공작, 적대 공작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다고 하셔서 네. 우선 가장 궁금한 것부터 제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인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무인기 사건을 지금까지 알기로는 뭐 김영현이나 드론사령부, 윤석열 이런 애들이 합참을 건너뛰고 네. 그냥 단독으로 날렸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함축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도 모르게 네. 독단적으로 벌인 사건이다. 네.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특검 조사에서요. 네. 6월 달에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합참에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런 걸 보면 합참을 건너뛴 게 아니고 예. 합참에 보고가 되었고 네. 그렇다면 이건 미국도 알았다는 거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12.3 그 계엄 난동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과 그 패거리들이 벌인 돌발적인 사건 뭐 이라고 대충 다 이해를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인기 사건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좀 달리 얘기하면 단순하게 윤석열 일당이 뭐 국지전을 유도하고 네. 내란을 일으켜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했던 음모보다 더 큰 어떤 음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뭔가 이제 어떤 이상한 점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미국도 알고 있었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 네. 그게 포인트죠. 그러니까요. 미국이 알고 있었다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 난동 자체도 미국이 몰랐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네. 그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뭔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 그냥 뭐 조작 내지는 묵인 방조. 네, 최소한. 네,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또 무인기를 날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무인기만 떼서 놓고 볼 게 아니고 12.3 내란 네. 이 자체가 미국의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사실 미국이 배후에서 이것을 뭐 조종했든가 네. 아니면은 최소한 묵인 방조 는 했다라고 본다는 건데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미국이 사실은 이 전 과정을 배후에서 지시하고 밀어붙이다가 네. 북의 반응이 너무 강경해서 네. 무인기 사건에서 스톱을 시킨. 네. 그런데 윤석열이 저질러버린 뭐 이런 네. 게 이제 12.3이다.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인기를 보내서 국지전을 유도하는 걸 허용하거나 또는 뭐 지시를 하거나 그걸 통해서 내란을 일으키려는 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상한 사건들은요. 네. 그것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다 보면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패권 전략, 특히 일본과 같이 공모해서 벌이는 네. 어떤 미국과 일본 간의 무슨 안보 동맹 내지는 무슨 뭐 전략적인 무슨 협의 이런 거에 의해서 한반도의 위기가 조성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고 그것이 거의 뭐 패턴화 되다시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작년에 이제 12.3 계엄 때까지는 그렇게 뭐 뚜렷한 징후는 없었지만 올해 들어서 그런 징후가 계속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그
일본에서 무슨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대단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68%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올해 4월 달에는요. 일본에서 미국에 대해서 한반도와 남동 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제한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원시어터 구상이죠. 원시어터 구상이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인 어떤 공모 체제, 공조 체제를 막 재정비하는 이런 작업들이 막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요. 얼마 안 되는데 7월 중순이 올해 이달 중순인데요. 한미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측에서 이제 한국 측이 요청을 했다는 거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인도 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자라면서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자. 네, 한마디로 뭐 한미 동맹 이제 없애버리고 훨씬 더 큰 아시아판 나토에 거의 가까운. 이렇게 뭔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유연성이나 한미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미 최소한 작년 이전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고 올해 들어서 집중적으로 이것이 이제 거론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와중에서 터진 게 12.3 기업 난동이라면 이것도 미국의 필요성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뭐 그 당시에 저는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이 워낙 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일당이 이 계엄을 성공시킨 뒤 뭐 한국군 파병까지도 그렇죠. 고려했던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동아시아의 미국 전략과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파병도 이제 주한미군의 이제 존재가 우리 한반 내에서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한국군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끌고 들어갔을 법한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말씀하셨던 주한미군 유연화 혹은 전략적 유연성의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것을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그렇죠. 무인기도 합참까지 들어갔으면 미국이 모를 리 없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보는 건데 상식적으로. 뭐 증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 미국이 했다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쭉 패턴을 고찰해 봤을 때 미국이 뭔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 전략을 추구하거나 또는 뭐 군사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을 때 꼭 이런 사건들이 터졌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윤석열이 내란에 실패했기 때문에 걸린 거고요. 맞습니다. 그 제도에 안 걸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과거에는 어떤 그런 이제 패턴들을 보여줬느냐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인데요. 10년 전에 그 미국과 일본 간의 신 가이드라인 또 신미일 방위협력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개정하는 작업이 2015년에 있었어요. 2015년에. 2015년에 또 2015년 봄부터 이제 사드를 배치하는 작업도 있었고요. 그것도 같은 일환이었을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미국과 일본 간에 이게 이제 2015년에 그 신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은 97년 이후 17년 만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이제 뭔가 큰 틀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인 체제를 이제 막 바꾸는 작업이었는데요. 미국과 일본이 뭔가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런 어떤 구상을 한다 그러면 왜 해야 되는지를 국민한테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한반도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긴장이 고조되거나. 일본의 주변에 이런 이상한 유사 사건이 발생하니 미국과 일본은 더욱더 일체화돼서 군사적인 안보를 더 다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 2015년에 8월달에 일어난 사건이 목함지뢰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북에 의한 사건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가만 보면 북에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북에 의한 필요성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단지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당시 박근혜 정부 이런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를 미국에서 조사하지 않았나요? 나중에 목함지뢰 사건을 유엔사에서? 조사했습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무슨 특별조사팀을 만들어서 또 한국 합참인가 같이 이제 한미 간의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사건 났을 때 북에서도 그런 공동조사하자 이렇게 제안했었어요. 근데 그건 거부하고 한미 간에 그리고 무슨 조사를 제대로 했다기보다 거기 있는 잔해물들 수거를 해서 그 뭐 목함제를 만든 무슨 소나무 송진 묻은 뭐 소나무 상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튀어나온 용수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북이 한 건 맞다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거기에 뭐 일본은 안 써 있었습니까? 그런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그냥 아니 그냥 그 뭐 한미가 조사했다면 공정성에 대해서 뭐 그렇죠. 그건 그 100%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네. 오히려 북에서 같이 나와서 했단 모를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볼 때는 이거는 북에서 했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나중에 2015년에 전쟁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막 진정됐지만 북에서 준전지 상태를 선포하기까지 했고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제 남쪽에 대해서 대화를 제의하면서 다행히 그때 남쪽에서 박근혜 정부가 대화를 받았어요. 대화 제의를. 미국에서 하라 그랬겠죠. 워낙 뭐 위기가 고조되니까 네, 그랬을 수 있는 너무 것이죠. 심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쪽에 당시 김관지 국방장관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그렇죠. 그다음 북쪽에서 뭐 김양건 노동당 부장하고 또 총정치국장 황병서 이 네 사람이 뭐 말로는 뭐 무박 4일간인가를 그 심야 회의를 해서 이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거죠. 사태가 진정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그냥 아무 일이 없던 평화 시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미일 안보 조약을 17만 년 만에 개정하는 중대한 어떤 변화 속에서 터진 사건이다.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조금 더 전으로 들어가면 2015년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2010년에 우리 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천안함 사건 무슨 조작이라기보다 우연한 좌초 사건을 북에 의한 폭침 사건으로 이제 몰아갔던 뭐 그것도 조작이지만 아직도 뭐 진상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미일 간에 뭔가 중요한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2010년에도. 그러니까 우선 2010년은요. 그때 2009년까지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꽤 좋았습니다. 네. 한 10년 가까이 2001년부터 한 9년 정도까지 미중 간의 협조 체제가 뭐 꽤 진행이 됐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06년 7년부터 육자회담이 진행되면서 북핵 문제를 다루는 공동 전선을 폈죠. 그렇죠. 미중 간에 이제 같이 이제 같은 길을 걷는 같은 방향으로 이제 일을 도모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2010년부터 미중 관계가 틀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그때부터 이제 그 2010년에 중국 GDP가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뭐 일본의 3배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뭐 이래저래 해서 이제 미중 간에도 관계가 틀어질 때가 2010년이었어요. 10년. 그러면서 미일 간에 다시 한번 이제 미국은 아시아를 중시한다. 중국 압박. 그 중국을 압박 전략 취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좋게 말해서 아시아로 회귀한다 이렇게. 아시아 회귀. 아시아 회귀 전략인데요. 당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2011년 1월 달인데 아시아 회귀 전략을요. 근데 2010년 초부터 계속 그런 조짐이 있었다는 얘기죠. 2010년 1월 달에 클린턴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1월 달에 2010년 1월 달에 하와이대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국의 세계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아시아에 있다. 아시아 태평양에 있다. 미국의 미래가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그것을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국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또 2010년 6월 달인데요. 이것은 천안함 사건 나고 얼마 안 된 한 달쯤 된 뒤인데 오바마 미 대통령이 토론토 캐나다에서 열렸던 토론토에서 했던 G20 정상회의에서요. 한미 동맹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말이랑 똑같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또 한미일 3국 간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서 중국을 봉쇄한다, 압박한다. 이럴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였습니다. 2010년도가. 네, 그렇죠. 그때 일어난 게 2010년 3월 달에 천안함 사건이 나잖아요. 그때 이제 한미 간에 무슨 대잠함 뭐 훈련을 하던 때에 천안함이 갑자기 이제 두동강, 세동강이 나는 통에 그걸 가지고 북한 잠수정이 어뢰를 쐈다라고 조작을 한 거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결국은
역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갑자기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도 그 북쪽에서 검열단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거부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조사단만 받아들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렇죠. 러시아 조사단은 왔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는 북쪽 소행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건데 또 스웨덴 조사단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네. 최종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언론 발표를 못하게 막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를.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북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스웨덴 동의 안 한 조건에서 맞습니다. 한국과 미국 이런 데서 이제 뭐 일방적으로 선언한 거고 그렇죠. 러시아, 스웨덴 이런 데서는 증거 없다. 그렇습니다. 북쪽 소행을 볼 수 없다. 이게 네. 이제 천안함의 사실 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건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 그런 긴박한 아시아에서의 정세 변화, 네. 미국의 어떤 정책 변화와 결부돼서 터진 사건이다. 그렇죠. 이전에 이제 패턴으로 볼 때는 최근에 작년에 12선 기업 난동도 그 패턴의 일환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봐라 지금 뭐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북에 대응하고 중국에 맞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연평도도 2010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 10월이죠. 10월 연평도 사건도. 요거는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 남쪽에서 포사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죠. NLL 북방 쪽으로. 근처에서 그랬죠. 그래서 NLL 넘어갔다는 얘기가 많아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넘어왔다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보복 사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010년도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남북 간의 뭐 대형 사건들이 터진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회기, 미국의 아시아 회기 전략, 중국 압박 전략이 본격화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위기가 조장이 됐다. 사건을 만들었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정도로 이런 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것이 과거로도 그러면 들어가면 쭉 보여지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더 과거로 들어가도. 과거 들어가도 비슷한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2015년 그 미일 신 가이드라인 개정이 17년 만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17년 전이 1997년인데요. 네. 이때도 이제 미일 가이드라인 1차 개정 때인데 이때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대만 해협 위기가 있었어요. 중국과 이제 미국이 이제 대만을 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킬 뻔한 전쟁이 될 뻔한.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대만 해협에 급파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해서 저자세로 물러나면서 이제 대만의 위기가 해소가 됐는데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도 사건을 조작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 96년, 98년에 북한 잠수함이 강릉 속초에 이 그물에 걸리는 좌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상 사고였죠. 사고였습니다. 근데 사고였는데 그 사고에 빗대서 북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런 잠수함을 보낸 것이다. 라는 여론전을 폈다는 얘기죠. 네, 그랬죠. 그런 식으로 뭔가 자꾸 한반도에서도 위기감을 조장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던 게 이제 97년이고요. 그다음에 80년대 말할 것도 없죠. 80년대 전두환 시대에는 그야말로 미국의 레이건, 일본의 나카소네, 한국의 전두환 이 극우 세력 그 지도자가 모여가지고 반소 반북 전선을 고강도로 구축할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또 이제 중국이 아니라 소련이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소련이 주적이었습니다. 주적이었죠. 그건 이제 소련과 같은 동맹 관계에 있는 북한도 주적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카소네가 한 얘기가 불침 항모론이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한국이 항공모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일본 총리 나카소네가 자진해서 일본이 아시아를 방위하는 항공모함이다. 미국의 항공모함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모함이 될 테니까 우리 자위대 이제 제한 풀어주고 뭐 그렇게 독자 무장화 시켜주고 그런 거죠. 한마디로 전쟁 국가가 되는 거 길을 그렇게 이제 길을 터달라 뭐 이런 그런 얘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벌어졌던 사건이 80년대 전두환 정권 7년 동안 무려 국가조작 테러가 4건이 벌어집니다. 전부 다 북에 의한 소행으로 몰아가는 사건들. 그게 83년에 그 대구 미문화원 테러가 있었고요. 이거는 뭐 북에서 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해서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북이 사주에서 벌인 사건이라고 이제 만들려다가 네. 흐지부지 된 겁니다. 지금도 이건 미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 뭐 이제 그 관련자들이 이제 재심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누가 한 거냐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네. 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결국 이제 조작인데요. 그리고 그 사건 나고 나서 한 20일쯤 뒤에 버마 아웅산 사건도 조작인 것이고요. 버마 사건. 그리고 아시안 게임 개막 엿새 전에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바깥에서 크레모아 터트린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1986년 9월 14일 날 아시안 게임 개막 엿새 전이죠. 예. 그 사건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987년 11월 29일 날 칼 8582 테러가 또 있잖아요. 이것도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북의 소행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런 사건들이 북에 도움이 되는 사건이 전혀 아니고 그렇죠. 당시 미국과 일본 전두환 정권 3자가 에게는 도움되는. 그렇죠. 대북 대소 공격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또 그 전에 또 60년대 들어가면 또 있습니다. 또. 네, 박정희 정권 때도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거는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현대사 미스터리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기자님이 이걸 계속 깊이 파고 계셔서 많은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 방송을 보십시오. 이 시간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패턴이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이 그렇습니다. 뭔가 아시아에서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군사 전략을 펼 때. 네, 그때 꼭 뭔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들이 터지더라. 벌어집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동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당시 소련 80년대 북한 이걸 해서 이득 볼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불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쪽은 이익을 보는 거죠. 이걸로. 계속 이제 군사 패권 전략을 그렇죠. 강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뭐 90년대에도 그렇고 2010년도에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일으켜서 북이 일으켜서 이익 볼 그렇죠. 거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이쪽에서 일으키면 도움이 되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상대방 소행으로 몰아붙이는. 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또는 뭐 자기들의 군사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던 사례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드러난 것, 그러니까 확인 안 된 이런 것 확실히 안 밝혀진 것 말고 명확하게 이건 미국이 조작했다. 이게 드러난 것도 꽤 되잖아요. 많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제국주의 그 노선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딜 때, 첫 걸음. 1898년이죠. 스페인 전쟁이죠.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이제 획책을 해야 되는데 빌미가 없으니까 쿠바 아바나항에 정박해 있던 그 자국 미군 군함을 자폭을 하잖아요. 자기 배를 터뜨려 놓고 이건 스페인에서 저질렀다 이래가지고 전쟁 시작. 메이노 사건입니다. 메이노 사건. 네,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962년에 쿠바 침공할 때 쿠바 침공의 명분이 없으니까 그때도 이제 무슨 오퍼레이션 노스 우즈라는 작전을 펴다가 폈단 얘기죠. 그리고 또 그 1962년이죠. 또 무슨 피그즈만 사건을 또 조작을 하잖아요. 조작을 했죠. 네, 그래서 또 쿠바를 침공했다 또 실패했고. 네, 늘 이런 식으로. 베트남 전쟁 때 통킹만 사건 조작하잖아요. 유명하죠. 또 64년에 8월달에. 이건 조작이라는 게 다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미 국방성 문서를 통해서 다 드러났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있잖아요. 부시의 이라크 침공. 이라크 침공할 때는 이건 9.11 사건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훨씬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9.11 빼고라도. 그렇죠. 그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그런 겁니다. 뻥쳐가지고 그렇죠. 가서 보니까 없네. 이건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가 아닙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그렇죠. 이제 이라크 치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치고 그다음에 리비아 치고 세 나라를 망가뜨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시리아까지 이제 망가진 격인데 그 시작이 9.11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한번 그 현대사 미스터리에서 한번 다루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미국이 조작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자기들의 어떤 군사 패권, 군사 전략을 용이하게 만드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이제 걸린 것만 해도 이렇게 많게 되고 안 걸린 걸 치면 굉장히 많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이 이게 그야말로 제국주의 패권 국가에 하나의 이제 해외 침략 수단, 패권 추구 수단으로서 굳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야말로 무인기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윤석열의 내란은 다행히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또
한반도에서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지금 막 분주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군 주한미군 전략적 위헌성, 그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좀 확대 개편하자.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새로운 동아시아 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또 뭔가 필요하다. 일을 벌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미 12.3 기업 난동을 통해서 한번 벌이려다 실패하긴 했지만 또 이재명 정부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물론 이제 말로는 그 미일 동맹 한일 관계를 통해서 이제 3자 간의 협의를 굳건히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무슨 자주 이런 걸 하지 않을까 하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한미일 3자 간의 일체화를 통해 도모하기 위해서 사건을 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전의 패턴에 비춰봤을 때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걱정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이 한반도 위기가 필요한 시기라는 건데요.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런 것들을 몰고 나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또 한번 대형 사건이 터졌다. 크다. 그러면 미국인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봐라.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갖고는 안 되지. 그렇죠. 이거 확장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가겠죠. 한국군 너희 그 나라만 지켜서 얘기하려면 아니잖아. 맞습니다. 이렇게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꼭 한반도만이 아니어도 이제 예를 들어 대만의 위기라든가 또 중동의 위기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한국군까지를 이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거죠. 자,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좀 우리가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면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시급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군사 외교 주권을 찾아와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 방향은 그렇죠. 그리고 일단 우리 내부에서 더 이상 북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국민 모두가 이제 북을 적대시하고 있는 세뇌가 돼 있는 상태라면 무슨 사건 하나만 터지면 북에서 했다라고 이제 몰아가기가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북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똑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정부가 그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주려는 조짐을 좀 보이긴 합니다. 국정원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화해적 무드를 모션을 취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남북 간에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던 때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내서 남북 간에 훈풍이 불었던 시기 또 노무현 정권 시기 일정 정도 문재인 정권 시기 이때는 이런 사건이 안 나잖아요. 맞습니다. 이때는 어찌 보면 미국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기가 부담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청와대에서 동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동조 안 할 것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적어도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까지만 해도 동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민주당 정권 청와대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함부로 일을 못 벌이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민주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계열의 이제 소위 이제 극우 세력들이 집권하면 꼭 이런 일이 터지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도 그랬지만 북이 남과 관계가 악화돼서 사고 터지고 핵무장했던 건 다 너희 때 아니냐. 우리 때는 그게 없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주권을 찾아오는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권 환수, 그다음에 필요하면 주한미군 나가라. 너희들 지금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또 한국군 끌고 아시아의 싸움터에 아무데나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국이 공격받게 될 텐데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북도 그렇고 이런 식이면 나가는 게 낫다. 너희들 꺼져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제 그걸 사실 한국이 지향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에 비춰보면 이 북에 대한 대북 적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활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남과 북의 교류를 일단 하기 전이라도 남쪽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든가 그렇죠. 또는 뭐 북쪽 방송을 개방한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식의 획기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북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을 좀 불식시키고 그렇죠. 뭐 천안함 사건 진상 같은 걸 규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많은 걸 바랄 수는 없지만 아니, 천안함을 이게 규명하다 보면요, 미국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드러날 텐데 그게 아마 이제 오바마 정권 때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가만 냅둘 수가 있어요. 지금 진상이 밝혀지도록. 네. 왜냐하면 지금 오바마하고 지금 죽기 살기로 붙었잖아요. 트럼프가 앱스타인에 밀려가지고 오바마를 깐단 말이에요. 너 쿠데타 일으키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둘이서 너 아니면 나 죽기 살기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천안함이 만약에 파헤쳐진다. 그러면 트럼프가 오바마 봐봐. 오바마 때는 이랬다. 오바마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천안함 사건도 지금 파헤치기엔 좀 적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작업들 변화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전쟁과 테러 어떤 사건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혹시 이런 사건이 터지면 과거의 관성처럼 이건 뭐 북에서 한 거야라고 무조건 생각할 게 아니고 좀 조심하게 이제 깊게 들어가면서 의심도 좀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쪽으로 좀 우리 국민들도 성숙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뭐 특별한 말씀은 없는데 아무튼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대북 화해 그 무드를 조성을 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방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제까지 우리 대북 정책들이 잘못됐다. 이제는 제대로 하겠다라고 확실한 제스처를, 확실한 신호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 정말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계속 비슷한 얘기를 강조해 왔고 100% 동의하는데요. 말로 대북 적대 철회를 얘기한다고 북에서 호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대북 적대 철회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뭐 8월 달에 진행 예정인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한다든가 취소한다든가 사실 트럼프가 이미 여러 차례 구두로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한미연합을 안 하겠다는 거는.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든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든가 등등의 뭔가 북에서 진짜로 남쪽이 우리를 적대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선제 조치를 취해서 남북관계를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많은 이런 얘기들, 흥미로운 얘기들은 현대사 미스테리를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